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7장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74페이지 즉 7장은 디지털 FIR 필터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장에서는 이 필터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7장에서는 이 필터를 이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FIR 필터의 설계에 대한 것이 되겠고, 8장에서는 이제 IIR 필터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IR 필터 설계가 이제 이 8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첫째,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데 이제 어떤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FIR 필터, 이 디지털 필터 중에서도 이 FIR 필터 설계 기법들,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형 위상 FIR 필터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위상이 무엇이며 위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선형 위상을 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형 위상 FIR 필터가 어떤 것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형 위상 FIR 필터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형태,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창을 이제 이 설계 FIR 필터를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 설계 기법에 대해서 개요와 또 창의 여러 종류, 그리고 이제 창 설계 기법에 의한 FIR 필터를 직접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덕리플 설계 기법을 사용해서 또 FIR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 설계에 된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6장까지 배워왔는데,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이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하나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 신호의 주파수를 선별하는 그런 것을 수행하는 디지털 필터죠. 다시 말하면 이제 LTI 시스템, 우리가 디지털 필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표현을 제공하는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DFT라든지 이 방법을, 주파수 변환 방법을 사용해서 신호로부터 신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주파수 성분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해왔었죠. 그걸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필터가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어떤 주파수 특성을 우리가 찾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DFT라는 어떤 변환을 통해서 신호를 표현하는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해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습니다. 애널라이저. 이 상당히 가격이 고가인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이걸 제공하는 것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DFT라고 하는 변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필터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 장의 이 7장에서 이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는데 그 중에서도 FIR 필터를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필터를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사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가 기계적인 제품이나 전자적인 제품이나 어떤 그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또 살 때 그 사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필터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사양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설계하기 전에 어떤 특정 이 필터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의 사양을 결정하는 데는 이제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이제 사양 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필터 시스템의 첫 번째 할 일이 설계를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이 사양을 결정하는 것, 스펙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양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이제 이산신호 처리 어떤 개념들이 있었죠. 그런 방법들과 또 수학적 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양에 맞게 어떤 그 시스템 자체의 사양을 이제 근사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근사된 사양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양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필터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위에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생산 차분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또 전달함수라든지 아니면 임펄스 반응이라든지 응답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필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여기서는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필터가 아주 이상적인 필터가 있겠죠. 우리가 필터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데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런 필터가 일단 필요할 겁니다. 그 이상적인 필터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필터라는 것은 아이디얼 필터, 즉 필터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 대역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란 이제 입력 신호가 주파수 이제 필터링됐죠. 선택이나 선별되었을 때 통과된 주파수가 주파수 성분에 이제 어떤 감소라든지 혹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이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또한 이제 저지되어서 이제 통과되지 못하는 주파수 영역이 있겠죠. 그런 주파수 성분들은 또 전혀 남아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주파수 선별 결과를 나타내는 이산 시스템, 이걸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파수가 통과된 영역에서는 어떤 감소나 왜곡이 없어야 되고 또 저지된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지된 영역에 속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는 필터를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통과 대역과 저지 대역의 경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사실은 구현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상적인 특성에 근접하는 어프록시메이션하는 그런 특성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상적인 필터를 구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를 간단히 볼 때 주파수 선택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네 가지 형태의 필터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가지 이상적인 필터가 이제 저역 통과 필터, 그다음에 고역 통과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에서 이제 LPF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역 통과 필터는 하이 패스 필터니까 HPF. 대역 통과 필터는 이제 밴드 패스, 이제 대역 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BBF가 되겠습니다. 대역 저지 필터, 그래서 밴드 스탑 필터에서 BSF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역 통과 필터라는 것은 전체 주파수 대역 중에서 특정 대역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이죠. 그러니까 낮은 대역의 주파수 성분들만을 통과시키는 필터. 고역 통과는 높은 주파수 성분들, 그죠? 높은 주파수 성분들만을 통과시키는 필터. 그럼 대역 통과는 이제 특정 구간, 중간 영역에 있는 이 그 낮은 하위 영역, 낮은 주파수 영역도 아니고 주파수 영역도 아닌 그 중간 영역,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대역, 그 중간 대역의 주파수 성분들을 통과시키는 필터. 대역 저지니까 말 그대로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성분들을 저지시키는 거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대역 통과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대역 저지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이제 그 저역과 고역의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것이 되겠죠. 역으로 보면은, 자 그럼 그림으로 보면은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이 저역 부분의 영역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가 저역 통과 필터. 그 다음에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이 하이 영역, 고역을 통과시키는 필터, 고역 통과 필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전체 대역에서 이 중간 대역, 통과 대역이 중간 대역을 통과시키는 대역 통과 필터. 그 다음에 또 전체 대역에서 중간 대역을 저지시키는 필터, 대역 저지 필터죠. 중간 대역을 저지시켰으니 결과적으로는 하위 영역과 고영역, 저영역과 고영역을 통과시키는 필터,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필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에서 그 필터 구조를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첩퍼 신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첩퍼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필터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단 주파수에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겠죠. 차단 주파수가 이제 200Hz인 그 저역 통과 필터,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가 300Hz인 고역 통과 필터의 이상적인 출력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첩퍼 신호가 10Hz에서 500Hz까지의 신호가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10Hz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Hz를 중심으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되죠. 이제 컷오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하는데, 이 200Hz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고역 통과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고역 통과 필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300Hz를 중심으로 이보다 낮은 영역의 주파수는 통과시키지 않고 높은 주파수 영역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하이패스 필터의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정말 이상적으로 잘려지는 것이죠. 이걸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도 또 우리가 이제 밴드 패스 필터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0Hz와 300Hz 사이의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저역과 고역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게 되는 이런 이상적인 필터가 있다고 하면은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역 저지 필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런 이상적인 대역 저지
대역 저지 필터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 200Hz와 300Hz 사이의 주파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역 부분과 고역 부분의 주파수 성분들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돼야 이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네 가지 형태의 그 필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필터를 도저히 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필터는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다시마 프랙티컬 필터라고 가정한다면은 차단 주파수보다는 좌우로 통과대역 에지 주파수와 저지대역 에지 주파수 사이에 대역 특성이 전환되는 전이대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를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200Hz 중심으로 낮은 대역은 통과, 높은 대역은 통과시 안나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환되는 이런 통과 대역과 이 저지 대역 사이에 전환되기 때문에 이 중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 주파수 그 특성이 변화하는 영역이 존재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이대역 또는 뭐 천이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전이대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이대역이. 그래서 이런 전이대역이 존재하게 되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전이대역이 생겨되고 이것도 역시 하이패스 필터에서도 이 중간에 이렇게 전이되는 이 영역 이런 영역이 또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BPF나 BSF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영역이 두 개씩 존재하잖아요, 그죠? 두 개씩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인데 이걸 우리가 에지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지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에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지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고역으로 가는 이 중간 영역에도 여기에 전이대역이 존재하겠죠. 또 이 통과대역에서 또 다시 또 저지대역으로 되는 여기에도 또 이제 전이대역이 존재하겠죠. 역시 BSF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이대역이 존재하고 여기서 에지에서 전이대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주파수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전이대역 즉 트랜지션 밴드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과대역이나 저지대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크기가 물결 모양으로 변동하는 리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리플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통과대역에서는 이게 아이디얼한 특성, 이상적인 특성이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이되는 이런 대역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전이대역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통과대역에서는 이것이 이 주파수들마다 아주 이상적으로 딱 이렇게 크기가 감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크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상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파수는 그 특성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주파수는 그 크기가 조금 감소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역시 여기서도 완벽하게 0이 되지 않고 약간씩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약간씩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리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 현상들이 통과대역에서나 저지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데서 아이디얼한 데서 이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필터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전이대역이 이 트랜지션 밴드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리플이 존재한다는 것, 실제적인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그죠? 이렇게 전이대역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이쪽이 통과대역이고 이쪽이 저지대역이니까, 예, 이때 에지 주파수는 우리가 통과대역 에지 주파수라고 얘기하고, 이쪽 저지대역 쪽에 속하는 게 저지대역 에지 주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 필터라면은 이쪽이 저지대역이 이쪽이 통과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지대역 에지 주파수, 그다음에 이쪽이 통과대역 에지 주파수 이렇게 되겠죠. 이 중간 영역을 우리가 전이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PF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역에서 통과대역으로 이렇게 가는 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저지대역 에지 주파수 1, 통과대역 에지 주파수 1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또 이쪽도 또 있죠, 그죠? 그래서 하이 영역에서 로 영역으로 또 전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는 통과대역 에지 주파수 2, 이는 저지대역 에지 주파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특성들이 생기게 되고, 이 통과대역에서는 이 리플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저지대역에서도 아주 미세한 리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용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통과대역에서의 이 리플을 우리가 허용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용오차.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허용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톨러런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지대역에서 발생하는 리플 현상들, 이걸 우리가 감소해 가지고 attenuation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설명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상적인 필터와 또 실제적인 필터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터를 설계할 때 첫 번째 사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스펙, 그죠? 그럼 이 스펙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펙을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요구 사항이니까 requir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필터 사양은 이제 사양을 얘기할 때 이 절대 사양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 사양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사양을 absolute spec이라고 그러고 상대 사양을 relative spec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대 사양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 사양과 상대 사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 사양은 다음 여기 이제 나오는 그림에서부터 저역 통과 필터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이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시스템 함수라 그러잖아요. 주파수 응답 함수 h 오메가의 이제 절대값인 크기 응답에 대한 사양을 이제 지정하는 것인데요. 크기 응답을 우리가 절대 사양, 그러니까 크기 응답이 이제 이렇게 주파수 응답 특성이 있을 때 그것의 크기에 대해서, 크기와 위상이 있죠. 두 가지 크기와 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크기 응답에 대한 사양을 이제 지정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절대 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여기가 이제 오메가 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주파수잖아요. 이게 이제 D2 주파수인데 이 D 주파수를 우리가 파이까지 얘기하죠, 그죠? 파이 0부터 파이까지. 원래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이쪽의 스펙트럼과 이쪽 스펙트럼은 서로 대칭으로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우리가 보면 된단 말이죠. 양의 영역 부분만.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주파수 특성을 필터의 이제 주파수 특성을 우리가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우리가 앞에 처음에 모두의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 2분의 1과 동일한 이제 사용으로 연결할 때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디지털 주파수로 표현하면 이제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주파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FS 2분의 F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주파수로 표현하면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파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주파수로 우리가 아날로그로 신호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가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샘플링 주파수 우리가 8kHz 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4kHz라 했죠, 그죠? 그래서 4kHz까지 우리가 스펙트럼상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 사양을 표현할 때는 이 통과 여기가 이제 절대 사양이 1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이상적인 어떤 것이 되겠죠.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특성이 되겠죠. 주파수 이 컷오프 프리퀀시 C, 컷오프 프리퀀시의 C에 대해서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전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P 패스밴드의 컷오프 프리퀀시 에지 주파수, 그 다음에 스탑 밴드에서의 에지 주파수,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과되기 위해서 리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지되기 위해서 리플이 있고, 그럼 통과되기 위해서 리플이 생기는데 이를 중심으로 이제 절대적인 값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니까 1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1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 변화되는 크기가 주파수 성분들의 크기가 변화되는 이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가 되겠죠. 이 등락폭이 되죠. 그게 우리가 델타 P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리플이죠. 이 리플의 1 더하기 리플 하면은 이제 최대 변화,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델타 P 하면은 이제 최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델타 P가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델타 P 값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지대학에서의 또 리플, 그래서 요를 0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S 스탑 밴드에 이제 리플이 해서 델타 S 됩니다. 그래서 델타 S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이에서는 델타 P가 얼마고 델타 S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과된 이 에지 주파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통과되기 위해서의 주파수가 H 주파수가 얼마고, 그러니까 컷오프 프리퀀시가 얼마고, 통과되기 위해서의 주파수가 얼마고, 저지되기 위해서의 컷오프 주파수가 H 주파수가 얼마고, 이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0부터 이 오메가 P까지가 이제 통과되게 되겠죠, 그죠? 통과되어 패스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P에서 오메가 S까지 이 사이가 이제 전이 되게 되는 거죠. 트랜지션 밴드. 그 다음에 오메가 S로부터 파이까지가 이제 저지되게 되겠죠. 로페스 필터로 우리가 로페스 필터일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오메가 S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되기에서의 어떤 그 허용 오차 톨러런스, 즉 리플 값이죠. 그게 델타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저지대역 응답에서의 허용 오차, 저지대역에서 델타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양의 주파축에서 주파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샘플링 정리에 이제 근거를 해서 신호에서 분석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그러죠. 이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F max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 이게 이제 F max가 되고, 결국 이것은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레디언 주파수는 이제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최대 이산 라디안 주파수는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최대 주파수는 곧 이제 아날로그 주파수로 보면은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샘플링 주파수가 8kHz면은 fx는 4kHz가 됩니다. 나이키스 주파수죠. 따라서 이제 파이와 4kHz는 주파수 축에서 상응하는 동일 범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볼 수 있죠.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을 우리가 최대 주파수로 보고, 그다음에 오메가 맥스 디지털 이거는 아날로그 주파수, 이거 디지털 주파수죠. 디지털 주파수는 우리가 디지털 주파수는 아날로그 주파수의 관계가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2 파이 fx부터 fs로 나누게 되면은 2 파이 fx는 fs에 나누기 2니까 없어지고 fs 없어지고 파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상대 사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 사양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절대 사양 있잖아요. 절대 크기, 이 크기 응답의 이 절대 값에 대해서 이 절대 사양은 이걸로 중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크기 응답에 대해서 이제 이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를 상대 사양, 그러니까 이 절대 이 크기 응답에 있어서 절대 값에 대한 그 비율을 우리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20을 곱해서 데시벨로 이렇게 하면 이제 데시벨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절대 사양에서는 이 절대 사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0이고 1로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에 대해서 로우를 취하게 되면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다음에 0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0으로부터 마이너스 데시벨로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0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이제인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이제 곱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표시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0 뭐 60에서 60 데시벨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마이너스 그 값으로 나타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0에서 60 60이면 60, 40은 40 데시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계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멜랩이라든지 일렉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전용 그 상용 그 필터 설계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상대 사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 사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사양과 상대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대 사양과 상대 사양 사이에 이 매개 변수들이 있죠, 그죠? 그 아까 우리가 매개 변수는 델타 P라든지 델타 S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절대 사양에서는 상대 사양에서는 우리가 리플 통과되어 있을 리플을 얘기할 때 이 RP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기를 RP. 그다음에 저지대기에서의 리플을 이제 A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AS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AS와 이게 이제 감쇄, 우리가 어테뉴에이션 감수라 얘기하고, 감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리플에서 이제 허용 통과 리플 톨러런스죠. 그래서 이 톨러런스 RP, 그래서 이 RP와 절대 사양에서는 이걸 표현할 때 리플 값으로 표현했잖아요. 델타 P, 델타 S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RP와 AS 사이에 서로의 어떤 관계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주어집니다. RP와 델타 P는 이런 관계, 그다음에 감쇄와 델타 P 사이에는 허용오차 사이에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사용해서 절대 사양에서 통과되어 허용오차가 이제 0.01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절대 사양에서는 우리가 1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톨러런스가
요 리플이 이게 델타 P, 델타 P라는 것은 여기죠. 요 값이죠. 네거티브로 가는 요 값이 이제 두 배가 나오는 거죠. 이 델타 P가 이제 0.01이다. 그다음에 저지대역에서의 이 허용 오차, 요걸 우리가 델타 S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S가 0.001이다 라고 만약에 두게 된다면은, 그러면 상대 상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RP와 AS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RP는 마이너스 20 로그 10을 밑으로 1 플러스 0.01부터 1 마이너스 0.01 이렇게 식에 넣어보니까 RP가 0.01이라 했으니까 하니까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dB가 되고, 그 다음에 AS에서는 이제 이 감쇄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0.001을 넣으면 되죠. 그다음 델타 P는 0.0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약 60 dB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사용에서 델타 P가 얼마고 델타 S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상대 사용에서는 RP가 몇 dB고 AS가 몇 d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D2P를 설계할 때 우리가 문제를 이제 제시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과 대역 에지 주파수가 즉 델타 P가 얼마, 그 다음에 저지대역의 에지 주파수는 얼마, 그다음에 통과 대역의 리플이 RP가 얼마.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게 허용 오차죠. 허용 오차가 얼마. 리플 이제 허용 오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허용 오차가 얼마. 그다음에 저지대역에서의 감쇄 톨러런스 어테뉴에이션이 AS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택킹 필터를 설계하시오. 뭐 저역 통과, 고역 통과, 뭐 대역 통과, 대역 저지 이런 필터를 설계하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상용 설계 도구가 아까 우리가 멜랩이라든지 아니면 랩뷰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필터를 설계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필터 시스템의 전달 함수나 차분 방정식의 개수값을 이제 얻는 것인데, 설계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전달 함수나 차분 방정식의 개수값 요걸 얻는 것이 결국은 설계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사양을 결정하고 이 사양을 건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럼 건사하게 되면은 차분 방정식이나 전달 함수가 이제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개수를 얻기까지의 이제 개수를 얻는다는 것을 즉 설계를 이제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지의 과정은 필터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일일이 수동적으로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필터의 차수가 이제 적을 때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계산기로 동원하고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수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이제 전용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멜랩이라는 게 있고 랩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멜랩에서는 이제 FDA라고 해서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필터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라 해서 이런 툴이 제공이 되고요. 랩뷰에서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데 클래시컬 필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CFD.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설계 사양을 주게 되면은 설계 사양을 이제 어떤 설계 사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필터의 이제 특성을 뭐 LPF냐, BPF냐, 뭐 HPF냐, BSF냐 그러면서 그때 통과 주파수는 얼마고 뭐 저지대역 주파수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고 에지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필터의 이제 개수가 얻어지는 겁니다. 필터의 차수가 필터 이 개수값이 자동으로 얻어지는데 그 개수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필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필터를 구현했다, 필터를 이제 설계하고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도구들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쓰든지 사용자 정의 간단한 것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쓰고 또 복잡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복잡하거나 또 전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 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또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직접 정의하든지 그런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프리로 제공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멜랩이나 랩뷰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설계 도구들의 GUI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는 랩뷰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랩뷰에서 제공하는 이 필드 디자인 FDA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DA 도구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필드를 쓸 거냐, 로우패스 필터냐, 응답 타입이 로우패스 필터냐, 하이패스 필터냐, 밴드 패스냐, 밴드 스탑이냐, 이건 이제 이렇게 밴드 스탑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로우패스 필터냐, 뭐 이런 식으로 필터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이제 필터의 선택형 주파수 선택형 필터의 종류. 근데 이제 그 종류가 정해지면은 그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버터버스 형태냐, 뭐 윈도우는 어떤 걸 쓸 거냐, 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을 그러면 또 어떤 창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거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S는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컷오프 프리퀀시는 얼마, 뭐 이런 사양들을 넣게 되면은 이제 오더가 또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값을 이런 값들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도 보여주고, 여기 리플들이 쭉 생긴 거 볼 수 있죠. 주파수 특성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이제 파일로 이제 이 개수 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이 개수값들, 필터의 이 개수값들을 파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파일만 가지고 와서 설계된 결과니까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 개수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은 설계된 필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랩뷰에서는 또 CFD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요. 필터 선택하고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 패스밴드 에지는 얼마, 뭐 패스밴드 리플은 얼마고, 패스밴드 에지 주파수는 얼마고, 또 어텐뉴에이션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 상대사인 값들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방법들은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쓰느냐 이렇게 주면은 필터의 차수가 자동으로 나오고, 또 이런 주파수 특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G 플랜에서 이제 폴 제로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개수값들이 이제 파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져서 오늘 이번 7장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이런 어떤 필터에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 필터의 필터 설계 도구들과 그 다음에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터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